날씨가 상당히 추운데요. 자, 오늘은 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통종의 허위표시, 통종 허위표시인데요.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그 사실 답변이 알면서 한다는 전까지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이냐면 상대방과 통종,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을 통종 허위 표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허위 표시란 말이 거짓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종이라는 말은 짜고 하는 거짓말이고요. 효과는 항상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법조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08조이랑 상대방과 통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법조문이 대단히 단순하죠. 근데 시험 문제는 거의 반드시 내는 부분이고요. 꼭 나오고 서설에서 의가 나오고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는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고 구별 개념에서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은닉행위, 신탁행위, 사행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통종허위 표시를 먼저 보고 와서 설명드릴 거고요. 요건해가지고 183페이지 오시면 간단하죠.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될 것, 3번 알면서 할 것, 4번 상대방과 통종 짜고 할 것, 5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간단하고요. 효과입니다. 왜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때는 반드시 사례로 구성해서 나와요. 사례로. 그래서 사례 가지고 정리하는데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보통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요 A 건물을 K가 강제 집행 경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런 사례가 나오고요. 물론 이 과장 매매는 안 한 거죠. 둘이 짜고 한 거죠. 이게 가장 매매가 통종허위 표시고요. 따라서 매매는 통종허위 표시는 무효니까 뭐도 무효되냐면 등기도 무효고요. 따라서 갑에게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아직도 있는 거다. 왜냐하면 통종허위 표시는 뭐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요. 까졌는데.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안심하고 있는 거죠. 아, 다행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을이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을 해도 씹고. 그래서 갑이 좀 알아봤더니 이놈의 자식이 갑자기 부동산 사무실을 들락달락거린대요. 그래서 갑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을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을을 잡아가지고 야, 그 아파트 돌려줘. 그랬더니 을이 야, 임마 네가 나한테 팔았잖아 라고 우겨요. 요랬을 때 갑이 을에게 법원 소송을 제기한 거죠. 판사님, 제가 이놈한테 진짜 판 게 아니라 가짜로 판 겁니다. 따라서 의뢰 등기는 무효이므로 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갑이 스스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가 떠올라서 그러죠? 불법 원인급여가 떠올라서 그렇죠. 아닌가요? 왠지 안 될 것 같나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가 아니냐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등기해 둔 것이 불법 원인급여면 돌려받지 못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면서 인간 본성에 바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세금 회피, 채무 회피죠. 채무 회피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통정어휘 표시여서 짜고 해서 무효인 것이지 요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는 아니죠?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니까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에게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두 번째 쟁점은 이때 채권자는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채권자도 갑과 을의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K도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대위해야 된다. 갑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데 왜 갑을 대위해야 되고 직접 하지 못하는지는 우리가 물권법 할 때 아마 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K가 갑과 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둘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죠. 거의 뭐죠? 불가능합니다. 그죠? 을이 샀다라고 우기면 뭐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갑의 행위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 사해행위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 취소는 채권자가 한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해행위는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하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일단 갑의 입장에서는 둘이 짰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 되겠죠. 근데 짜고 했다는 사실 입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판 것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하는 것도요?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죠. 따라서 요 K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수술 중에서 가장 흔한 수술이 뭐죠? 뭔지 아세요? 병원에서 하는 가장 흔한 수술. 저도 그 통계 보고 놀랐는데 뭘 제일 많이 할까요? 우리나라가. 백내장 수술을 제일 많이 한대요. 백내장. 거의 요새는 그게 나 연세 드시면 뭐 통가을애처럼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백내장 수술. 소송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소송이 뭐냐면 요겁니다. 사행위 취소. 그래서 보통 재판의 한 반 이상은 돈 빌려주고 못 받게 돼가지고 이러한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것이 거의 뭐 가장 흔하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3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병이 악이라면 물론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선이라면 모른다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실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책에는 보통 여기서 답을 많이 찾아내요. 그래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고 모든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이 또다시 정에게 또 팔았어요. 팔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정을 우리가
전득자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이 정에게 팔아먹는 것은 짓고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교재 효과해가지고 18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죠. 판례들은 안 보셔도 돼요. 여기서는 통정어휘 표시는 판례는 뭐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오시면 허위 표시에서의 선의 제3자의 의미가 나와요. 또 최근에 또 좀 어렵게 낼 땐 요걸 내는데 요 제3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 부분이거든요. 교재 한번 제가 읽어보면 18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선이란 허위 표시가 있었음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제3자란 의미가 일반적인 제3자 의미보다 다소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즉 일반적 의미에서의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까지 끌어오면 일단 갑과 을 당사자는 물론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만약에 상속을 통해서 넘어왔다면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인도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켜요.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 해야 돼요? 당사자야 돼. 그죠? 따라서 을이 당사자라면 상속받은 병도 뭐예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가 뭐죠? 제3자인 거죠 일단. 근데 문제는 요 병은 제3자인데 정은 그러면 제3자냐 아니냐? K도 가만 보면은 얘도 당사자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니까 뭐처럼 보이죠? 제3자처럼 보인단 말이죠. 계속 보시면 의미하지만 허위 표시에 있어서 허위 표시를 기하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죠? 새로운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여기서 제3자가 되려면 새로워야 돼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병과 정은 새롭기 때문에 제3자가 되지만요. 통정허위 표시 전에 돈을 빌려준 K는 통정허위 표시 전이다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박스로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외우기보다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키는 뭐죠? 새로워야 된다. 따라서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제3자지만 가장매매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고요. 전인지 후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박스를 좀 보는데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가지고 1번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을 다시 매수한 자는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뭐가 돼요? 제3자고요. 2번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도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뭐가 돼요? 제3자입니다. 더 이상 알볼 건데 왜 그러냐면 가장매매 후라면 뭐 그 사람이 뭐 가든 길 했든 저당권 했든 다시 샀든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죠. 물론 가든 길을 만약에 가장매매 전에 했다면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찾는데 1번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는 누굴 말하냐면 요 K 같은 사람 말합니다. 양도인의 일반 채권자든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든 실질적으로는 가장 매매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닌 거고요. 2번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이건 외우셔야 돼.
왜 외워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양수인은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도 제3자가 아닌데 이건 우리가 채권법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배우면 왜 제3자가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고요. 4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거든요. 그러면 채무자는 언제 돈을 빌렸냐면 가장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돈을 빌렸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에요. 5번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가장 폭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라는 말은 기존이라는 말은 가장 폭이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말이고요. 이 사람도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고요. 6번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2번을 좀 설명드리자고요.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 채권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갑이 을 갖자고 병한테 등기를 해놨더니 을한테 등기했더니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했는데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럼 갑은 건물 날렸죠. 그죠? 건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손 빠는 게 아니라 을을 찾아가겠죠. 을한테 뭐 하겠습니까?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겠죠. 왜요? 갑의 입장에서는 을은 갑의 건물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죠? 만나가지고 야 자식아 얼마 받았어? 2억? 내놔 자식아. 을이 병으로 받은 그 매매 대금은 부당이득 반환해서 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을이 병에게 팔아먹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건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갑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을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을을 보호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을은 남의 물건 뭐죠? 팔아먹은 놈이니까 갑이 거래 안전보호를 위해서 병으로부터 그 건물을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팔아먹은 놈한테 매매대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예를 들어서 무에게 양도했다면 이 무가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뭐죠? 양수인입니다. 그죠? 요 무가 누구라고요?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이고요. 이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효가 된다 그래서 피해볼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무효가 됐을 때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피해볼까 봐 그러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되려면 무효로 인해서 손해를 볼 위험이 있는 사람만이 제3자인 겁니다. 그죠? 손해배상은 무효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갑이 을에게 진짜 판 거라면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가짜로 팔았으니까 갑이 을에게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무는 무효면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무효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표현이 이렇게 어둡죠? 뭐가 마음에 안 드시죠?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빚 갚기 싫어도 제가 친구한테 등기해놨거든요. 근데 이놈이 내 아파트 팔아먹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놈한테 가서 내 돈 내 자식아 이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이고 네가 뭔데 내 집을 팔아먹어 자식아 불법행위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어렵죠? 뭐가? 자, 지울게요. 없어요? 무효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동의하시죠? 만약에 진짜 판거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값도 무효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요 채권을 양수한 무도 무효여야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채권을 팔아먹었다고요. 예, 양도했다고, 양도. 예.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무효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무효면 피해보는 사람이 아니죠. 굳이 보호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요 무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의 일반 채권자인 K든 을의 일반 채권자이든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라고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가장 매매 전에 돈을 빌렸다는 뜻이에요. 일반 채권자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가장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니 양돈이든 양순이든 제3자든 전득자든 무든 이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돈 빌려준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란 뜻인데 왜 자꾸 그 양수 양도에 몰매시죠? 아무튼 좋아요. 좋아요. 자 2번은 외우자고요. 그래서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에는 뭐라고요? 제3자가 아니다. 요거 하나는 외우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요거는 외웁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4번 허위 표시의 철회죠. 철회가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사람이 뭐죠? 막는 것이 철회입니다. 솔직히 제3자 개념이에요. 어려워요 이게. 나중에 제가 그 채권법 가서 뭐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도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또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자 통정허위 표시는 뭐죠? 무효입니다.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설례하는 거 가능하다. 적용범위 뭐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데 다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는 뭐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없다면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고요. 까집니다. 그죠? 다 갖고 이제 넘기지 마시고 앞으로 가서 182페이지에 구별 개념을 봐야 돼요. 구별 개념 해가지고 182페이지입니다. 은행행위가 나오죠. 자, 은행행위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뭘 하고 싶냐면 182페이지죠. 182페이지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위. 앞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떼어넘었잖아요. 182페이지 맨 위에 은닉행위입니다. 그죠? 자,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뭐 하고 싶냐면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가장 매매는 무효예요. 근데 이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따라서 의뢰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다만 이 증여는 숨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은닉행위라고 해요. 이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갑이 세금 안 내려고 매매한 것 좀 짜가지고 을 앞에 등기해 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세무서에 걸렸어요. 세무공무원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매매야? 증여지. 증여세네. 그러겠죠. 다시 말하면 뭐는 무효인 거예요? 매매는 무효인 거죠. 니들이 한 게 뭐야? 증여니까 증여세네. 이게 뭐예요? 증여가 뭐예요?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뭐 인터넷 보니까 김혜선인지 그죠? 고액 세금 체납자 김혜숙인가요? 김혜선인가? 김혜선인가요? 14억이요? 14억 안 냈는데 4억은 내고 10억은 냈고 4억은 안 냈다는. 아무튼 부러워요, 그죠? 세금을 14억을 안 내려면 얼마를 벌었을까? 그죠? 그죠? 정신 나간 예표했네, 그죠? 이거 녹화하는데. 그게 아니라 4천만 원도 나 안 내봤으면 좋겠네. 그잖아요. 4천만 원 안 내려면 그래도 한 5, 6억 벌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죠? 10% 잡아도, 그죠? 근데 14억을 안 냈으면 100억대 이상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러워. 아무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매매는 뭐예요? 무효입니다.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니까. 다만 증여는 뭐예요? 유효하니까 뭘 내야 돼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증여는 숨어 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은닉행위라고 한다.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러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 왜요? 등기가 유효하죠. 을이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 따라서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고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게 은닉행위입니다. 팔려 안 봐도 돼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고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되죠. 판례 밑에 2번에서 뭐가 나오죠? 신탁행위가 나옵니다. 이 교재를 읽어보면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키가 되는 단어는 넘는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신탁행위는 뭐냐면요.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신탁행위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 원래 이게 신탁법상의 개념인데요. 민법으로 들어온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긴 주는데 실제로 주는 거 있어요. 다만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행위로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양도담보는 대표적인 신탁행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건물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요 A 건물이 한 시가가 한 1억 2천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라면 저당권 설정하고는 1억 못 빌려줘요. 왜냐하면 1억 2천짜리 나중에 경매한다 그래서 1억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도,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담보로서 가치가 부족한 거죠. 그죠? 채무자 입장에서 어떤 불만이 있냐면 자기 자산은 얼마가 있어요? 1억 2천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면 진짜 많이 빌려봐야 7, 8천 빌리면 끝이거든요. 이럴 때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양도한 이유는 담보니까 이게 뭐냐면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입니다.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을은 자기 앞으로 이미 이전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갑이 돈을 안 갚으면 A 건물 그냥 먹으면 돼요. 그죠? 먹으면 되니까 1억 2천
전액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양도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돈을 이빠이 다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많이 써요. 이 실무적으로. 이게 의외로 흔합니다. 양도담보가.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안전해요. 왜 안전하냐면 이전 등기를 할 때 양도담보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갑이 돈을 갚으면 영수증만 잘 받아두면 일반 저당권 말소하는 것처럼 쉽게 뭐 할 수도 있어요? 말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또 의외로 뭐죠? 안전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갑과 을의 의사는 담보 설정이잖아요. 외부적으로는 뭐가 넘어가 있어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으니까 의사 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갑과 을 간에 무엇을 통해서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뭘 수도 있는 거죠? 통정 허위 표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라고 해요. 왜냐하면 통정 허위 표시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 하는 것만 통정 허위 표시라는 거예요. 실제 주는 것이 있는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것은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양도담보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고 그래서 유효다를 뭐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통정허위 표시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이것만 무효인 거죠. 실제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신탁행위입니다.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갑이 거지 같은 놈이 돈을 안 갚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인 병이 지나가다가 아 그래 내가 받아줄게 해가지고 병이 나서서 갑한테 가서 야 짜식아 빨리 을한테 돈 갚아라고 지랄거리면 갑이 병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일이나 신경 써 자식아 네가 뭔데 와서 돈 갚으라 말해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이제 다시 을한테 간 거죠. 야 내가 너한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지랄거렸던 이놈이 내 일이나 신경 쓰라 그러거든.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요놈한테 가서 떳떳하게 돈 달라고 지랄거려 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뭐죠? 채권 양도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을이 병에게 진짜 채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주고자 하는 것보다 뭐예요?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거니까 이것도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고요.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 진짜 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은닉행위. 유효하죠? 진짜 주는 거죠. 주긴 주는데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거 이게 뭐죠? 신탁행위. 이것도 뭐죠? 유효합니다. 무효는 뭐만 무효죠? 통정허위 표시만 무효죠. 그 다음 3번 사행은 아까 여기 적어드렸죠.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통칭해서 뭐죠? 사해행위라고 하고 사행위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통종어휘표 끝났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올해 시험 문제 풀어볼게요.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기본 확인 문제 186페이지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을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면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고 갑은 아기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요?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 제3자가 악이면 뭐죠? 보호받지 못합니다. 2번 일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요?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여기까지만 풀고 넘어가면 맞췄는데 이 문제를 쓰잘데가 없이 3번, 4번 틀리고 5번 읽고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은 시간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1번이 답인 것 같아요. 그럼 1번만 보고 넘어가야 돼요. 제발. 학창시절에 배웠던 것처럼 건넘지 말자 그래가지고 괜히 2번, 3번, 4번 읽어볼 필요 전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건넘어서 실수해서 틀리는 것은 한두 문제 더 틀리는데 괜히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 10문제 찍으면 그냥 아웃인 거잖아요. 그 시험이.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상대평가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평가고 안정적으로 평균 몇 점만 넣으면 돼요? 60점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꼭 그 옛날에 그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상대평가의 행동 꼼꼼히 다 봐야지 해가지고 그냥 민법 가지고 그냥 1시간 반 이렇게 풀어버리면 나머지 뭐예요? 시설개론, 회계원리 뭐 날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는 학생실처럼 하면 안 되겠죠? 1번이 답인 것 같으면 2, 3, 4, 5번은 뭐죠? 쳐다도 안 보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저거 약속한 거 얘기죠? 그래도 끝끝내 다 읽고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해요.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솔직히 이 3, 4, 5번은 좀 시험 범위가 조금 벗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내용인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설명드리면 이건 명의신탁입니다. 이런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뭐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청문회 같은 거죠. 갑자기 장관으로 지명이 된 거죠. 그죠? 장관 지명되면 부동산 많은 곳도 뭐죠? 흠이잖아요. 그죠? 초호합한 아파트 사는 곳 흠이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인 을을 만나가지고 야, 네 이름 좀 빌리자. 이름을 빌리는 계약을 뭐라냐면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이름을 빌리는 계약은 뭐죠? 명의신탁입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뭘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이름만 빌렸다니까요. 그죠? 아직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준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야, 네 이름 좀 빌리자. 네 이름으로 잠깐 등기 넣기 이런 계약이라고요. 뭐 짜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이름을 빌리기 위한 계약이 뭐죠? 명의신탁이고요. 이름만 빌린 거예요? 안 준 겁니다. 누구 거죠? 갑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몇 표정 그러세요? 동의하시죠?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법조 되든 안 되든 됐든 안 되든 그것까지 설명 안 드리려고 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줄만 없는 겁니다. 단순히 뭐만 빌렸어요? 이름만.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것까지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가면 또 어려워져. 이게 시험법이 아니라서 그래.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자고요. 예? 쉽게 생각하자고. 그죠? 친구 이름 빌려서 등기해놨으면 안 준 거죠? 그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놈한테 이름 빌렸다고. 아직도 안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죠?
마음에 안 드시는 거지? 마음에 안 드시는 근데 받아들이셔야 돼. 자, 아무튼 이름을 빌리기라는 계약이 뭐예요? 명의신탁이고 이름을 빌리기로 해서 친구 앞으로 등기해 놨어요. 그러면 진짜 준 게 아닙니다. 단순히 뭐를 빌린 거예요? 이름만 빌린 거니까 아직도 누구고요? 갑거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근데 우리 이놈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벽의 이러한 을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무엇과 똑같아요? 이중매매하고 똑같아요. 끝이 3번. 만약 X토지에 대한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병은 악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라 팔아먹으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갖습니다. 4번 3의 경우 병이 을의 배신적 처분행위 뭐였어요? 적극 가담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적극 가담하면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범죄 무효니까. 5번 유효한 명의 신탁 이하의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격려된 후 을이 이를 임의로 정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은 자기 거 팔아먹은 거잖아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을한테 등기해 놨더니 갑자기 또 정이 왜 나온 줄 몰라요. 얘한테 팔아먹었으면 갑의 입장에서 을은 내 건물 팔아먹은 놈이잖아요. 을에게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일단 요 명의신탁과 통정호의 표시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학자분들은 같은 거라고 봐요. 그게 그거 아니겠죠? 솔직히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다른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3자가 다르죠. 여기서 병이 뭐예요? 선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얘는 뭐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부동산 실명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논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부로 쑤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수험생이니까. 인상 피세요. 수험생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둘이 짜고 했다 그러면 뭐예요? 통정호의 표시. 이름을 빌렸다 그러면 뭐예요? 명의신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 실명법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악돼야 됩니다. 3번 착오입니다. 착오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하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거짓말.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통정호의 표시 짜고 하는 거짓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일단 유효합니다. 다만 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법 좀 읽어보면 109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니까.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이랑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착오에 대해서죠.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이게 올해는 지문으로 출제됐고요. 작년에는 한 문제 독립된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고요. 또 은근히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정리할 게 첫 번째는 뭐죠? 개념이죠. 의사표시가 불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착오인데 기억할 거 많지 않아요. 첫째, 규범적 해석이어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저번 주에 계집 집하면서 열심히 그림감에서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개념에서 동계착오입니다.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기억할 거죠. 일단 교재 우측에 보시면 착오에 태양해가지고 표시상의 착오. 표시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거고 2번 내용상의 착오는 표시는 정확히 되는데 그 내용,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판례가 없습니다. 다 뭐죠? 4번 동계착오가 문제인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우리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가 굉장히 복잡하죠. 요겁니다.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동계착오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더라. 그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다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의 착오죠. 판례 중에 가장 재밌는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인데 시장에 가서요. 염소를 샀어요. 근데 염소가 배가 볼록해가지고 임신한 줄 알고 사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한 염소가 아니라 비만한 염소였다. 그러면 염소를 사게 된 뭐예요? 동계의 착오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겠습니까? 취소할 수 없겠죠. 그렇죠? 다만 염소를 사면서 내가 이 염소를 사는 이유가 임신한 염소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원래는 염소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파는 사람이 임신한 염소입니다라고 꼬시길래 살 생각이 뭐가 돼서요? 유발이 된 경우라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된 경우에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의 요건에 우측에 보시면 1번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데 이것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첫째 중요 부분이 되려면 표의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다. 중요하진 않고요. 두 번째,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재 우측에 뭐 사람, 물건 뭐 넘겨보시면 성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쭉 있는 건데 읽어보시면서 기준이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죠. 아,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 뭐죠? 불이익하니까 중요 부분이겠구나. 아,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니까 뭐죠? 중요 부분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실 부분이고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고요. 그래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하고요. 근데 세 번째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수량,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고 하냐면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가격만큼 제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가격은 뭐가 아니래요? 중요 부분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가격, 시가가 중요 부분이면 다 취소가 돼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정가가 없는 거잖아요. 서로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뭐가 결정이 돼요? 가격이 결정되는데 가격이 중요 부분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팔았는데 좀 싸게 판 것 같으면 판 사람이 취소할 거고요. 샀는데 좀 비싸게 줬으면 누가요? 산 사람이 취소하겠죠.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거래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죠? 아파트 사는데 큰일 났어. 아, 나 바보네. 너무 비싸게 줬어. 바보. 이거 뭐예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냥 가슴앓이를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입증이죠. 중요 부분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하냐면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물론 착오라는 점도 누가 입증할까요? 표의자가 입증하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표의자가 착오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취소하려면 그게 뭐예요? 착오라는 점.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라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죠? 표의자가 입증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악의가 뭐죠? 알고 있는 거. 선의는 뭐죠? 모르는 거. 과실은 뭐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불일치됐음을 알 수 있는데도 모른다는 말이 뭐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착오는 개념적으로 항상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면요? 중대한 과실이면 중과실이면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구별해 봐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 판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 다시 말하면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과실입니다.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정도의 차이잖아요. 우리 판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요, 그거는 뭐예요?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죠? 중대한 과실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어요. 확인 안 해봤는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선순위로서 어마어마하게 큰 근저당이 설정돼 있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본 안 떼봤으면요, 이건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깨끗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길래 믿고 등기부 등본 안 떼봤다면 그건 뭐예요? 과실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교재 판례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안 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이니까 뭐예요? 중대한 과실인 거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땅 주인이 여기 남들 다 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줄 수 있는 땅이에요 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거는 뭐예요?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판례가 나누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그 중과실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뭐에 처먹었어요? 이용에 처먹었다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입증하느냐?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없어지죠? 취소할 수 없어지니까 취소를 못하게 막고 싶은 상대방 측에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함을 뭐합니까? 입증해야 됩니다. 한 가지 사례 생각해 볼까요? 공장을 신축하려고요, 토지를 매수했어요. 근데 그 토지에는 공장을 신축할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동기착오죠. 그죠? 동기착오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뭐가 돼요? 표시가 되든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야 돼요? 유발돼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물론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짓지 못하게 됐다면 난리가 난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예요? 중요 부분인 거고요. 그죠?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지을 수 있다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장 신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뭐가 되죠? 중대한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 중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할 수가 없죠. 다만 상대방이 그것을 뭐 했어요? 이용을 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런 거죠. 입증은 유리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 취소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표의자죠. 표의자? 표의자가 지가 중과실을 입증할 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중과실을 입증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는 표의자는 자기한테 유리한 착오라는 점, 중요 부분이라는 점을 입증하겠죠. 그러면 취소를 못하게 막고 싶은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요 놈은 요거 중과실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신경 써요? 이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뭐가 됐어요? 입증됐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뭐하고 있었다면요? 이용하고 있었다면 취소가 뭐예요?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왜 또 헷갈려? 예. 아니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상대방 측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게 191페이지까지 나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192페이지 오시면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이것도 대동소이합니다. 가정법상행위나 공법상행위에 적용되지 않고요. 사고와 관련된 문제는 결론만 볼 겁니다. 일단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거는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왜 착오 문제가 아닌지 우리가 대리에서 공부하게 되면 알게 돼요. 2번 전달기간이 잘못 전달됐다면 부도다릅니다. 따라서 의사표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착오 문제가 아니고요. 3번 표시기간의 착오는 말 그대로 뭐죠? 착오입니다. 그럼 7번 다른 제도와의 결합도 뭐죠? 일단 결론만 볼 겁니다. 설명은 뭐죠? 해당 부분을 볼 거예요. 1번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2번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은 선택할 수가 없고요. 하자 담보 책임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죠? 해당 부분을 볼 거나 그랬어요. 3번 착오와 해제가 가장 중요한데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뭐죠? 해제해서 볼 거예요. 착오 해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결론만 기억해 두시고 한숨 쉬지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해당 부분 가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이 부분이. 4번 착오의 법률행 해석은 요겁니다.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뭐예요?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면 불합의로서 법률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끝이에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작년도 문제가 있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일부가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2번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X입니다. 상대방이 입증하는 건 뭐죠? 중과실이죠. 착오다. 중요 부분이다는 누가요? 표의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므로 2번은 뭐죠? X죠.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시가 가액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 맞죠? 그죠? 왜요? 시가 가격은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뭐가 아니라고?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3번 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4번 5번은 안 보는 겁니다. 그죠? 제발 좀 진짜 부탁드려. 꼭 끝까지 읽고 고민하고 시간 또 잡아먹죠. 또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해서 또 답 바꾸죠. 안팎으로 틀려요.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다시 물어볼 거예요. 4번 표의자가 동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까지 맞죠? 그죠? 표시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된다. X죠.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뭐예요?
이용한 경우라도 사고가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일한 것이라면 피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래는 뭐 할 수 없었어요? 취소할 수 없었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이용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고요. 뭐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한다면 맞힐 수가 있는 거죠. 좀 쉬었다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